여기 계신 분들 아마 10명 중 8분은 삼성 갤럭시를 쓰고 계실 겁니다. 삼성만 한 게 없다며 자식들에게도 갤럭시를 권하지만 정작 젊은 친구들은 저 예쁜 사과 로고에 홀려 아이폰만 고집하곤 하죠. 하지만 그 아이폰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생명이라며 미국 정부 앞에서도 당당하던 애플이 이상하게 중국 공산당 앞에만 서면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의 사진과 대화를 중국 공안이 컴퓨터만 켜면 남의 집 안방 들여다보듯이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반면에 삼성은 기술 유출을 막으려 그 큰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베트남과 인도로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플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 추악한 이중 생활을 보면 왜 삼성이 배단한 결정을 한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내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가 속고 있는 애플의 위선적인 민낯,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애플이 어떻게 중국이라는 깊은 늪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간을 199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파산 직전에 애플로 복귀한 해였어요. 당시 애플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구상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공장이 없었습니다. 마치 최고의 요리 레시피는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요리할 주방이 없는 주방장과 같았죠. 처음에는 LG전자 같은 한국 회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품질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애플 직원들이 한국 공장에 상주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를 이렇게 조여라, 색깔을 아주 미세하게 바꿔라 하며 피곤하게 굴었죠. 자존심 강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청 취급이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별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회장 테리구가 애플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만 주십시오. 당신들이 시키는 건 무조건 다 들어드립니다. 가격도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게 맞추겠습니다. 이렇게요. 애플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폭스콘은 애플 제품을 가져가더니 하룻밤 사이에 똑같이 만들어 오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은 감탄했고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폭스콘은 마진을 겨우 2%에서 3%만 남겼습니다. 2%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제조사가 10% 넘게 남기는 것에 비하면 이건 거의 공짜로 만들어주는 수준이었죠. 폭스콘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애플이라는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스콘이 이 거대한 공장들을 어디에 지었을까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애플의 화려한 성공과 비극의 씨앗이 동시에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의 혁명이라 불리는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면서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애플은 전 세계의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물건을 찍어내야 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애플에게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요새가 되어주었습니다. 천전이나 정저우 같은 도시에는 부품 공장부터 조립 공장, 포장 공장까지 수천 개가 한 곳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30분만 달리면 필요한 모든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였죠. 문제가 생기면 그날 바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공급망 전문가였던 팀 쿡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플 엔지니어 수백 명을 중국 공장에 상주시켰습니다. 이들은 공정 하나하나를 새로 설계하며 생산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공장 설비를 다 뜯어 고쳐서 다음날 아침부터 신제품을 생산할 정도였습니다. 공장 한 곳에 상주하는 노동자 수만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아이폰 생산에 매달린 셈이죠. 한 시간에 수천 대, 하루에 수십만 대의 아이폰이 중국 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에 취해버렸습니다. 비용은 낮아졌고 수익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가 계속될 줄 알았던 애플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애플이 중국에 너무 깊이 발을 들인 나머지
이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걸려버린 것이죠. 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중국에 쏟아부은 돈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2015년 단 한 해에만 무려 5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조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여러분, 70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단순히 부품을 사는 데만 쓰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 현지 공장에 최신 장비를 대신 사주고 복잡한 생산 라인을 직접 깔아주고 수천 명의 중국인 엔지니어를 일일이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초기 아이폰 모델을 뜯어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간 중국산 부품의 가치는 고작 6달러 50센트 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그저 나사나 조이는 단순한 조립소에 불과했죠. 그런데 10년이 흐른 2018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국산 부품의 가치가 104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16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16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애플은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 중국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돈과 핵심 기술을 쏟아부어 중국의 제조 능력을 직접 키워준 셈입니다. 팀 쿡은 중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비밀리에 2,750억 달러 규모의 5년 투자 약속까지 맺었습니다. 2,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중국의 이름 없는 하청 기업들을 세계적인 강자로 변신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애플은 중국의 허락 없이는 아이폰 한 대도 제대로 완성할 수 없는 심각한 의존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술도 퍼주고 돈도 퍼주고 시장까지 내줬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남기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대한 덫에 스스로 목을 매단 꼴이었습니다. 2016년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공고해지면서 중국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애플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주더니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앞다투어 애플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애플 제품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다느니 중국 소비자를 대놓고 차별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잘 나가던 애플의 중국 내 매출이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팀 쿡 CEO는 곧장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성난 중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엄청난 돈으로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플은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먼저 중국의 승차 공유 업체인 디디 추싱에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수익성도 불투명한 중국 스타트업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숨에 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충성 맹세이자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 대규모 연구개발센터 4곳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핵심인 설계 노하우까지 중국 땅에 심겠다는 위험한 약속이었죠. 팀 쿡은 중국 고위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우리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며 매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자존심은 이미 던져버린 지 오래였죠. 덕분에 불매운동의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이때부터 애플은 중국 정부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꼭두각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달라는 것은 다 주고 하라는 것은 무조건 따르는 비굴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2017년 중국 정부가 아주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 방화벽을 무력화하는 VPN 앱들을 모조리 지우라는 것이었습니다. VPN은 중국 사람들이 막혀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숨구멍과 같았습니다. 애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240여 개의 VPN 앱을 한꺼번에 삭제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경악하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애플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플의 아주 추악한 이중성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바로 1년 전인 2016년에 미국 FBI가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팀 쿡 CEO는 전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애플에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조사를 위해 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은 원칙이라는 핑계로 거절하더니 중국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앱을 지우라는 독재적 요청은 아주 순종적으로 들어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미국 법은 내 가치와 안 맞으면 거부해도 되고 중국 법은 내 돈벌이에 방해되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것이 바로 애플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고결한 가치를 떠들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시장 권력 앞에서 모든 원칙을 내다버리는 지극히 위선적인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프라이버시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연기처럼 증발해버리는 값싼 마케팅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18년 애플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자 중국 사용자들의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전부 중국 기업 서버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 대상이 된 곳은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중국 국영기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애플이 단순하게 데이터만 옮긴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는 암호화키, 즉 만능 열쇠까지 중국 현지에 저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원 명령 한 장으로 중국인들의 사진, 메시지, 연락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우리는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엿보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안심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공안 당국이 사용자 정보를 마음껏 털어갈 수 있는 뒷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배신 행위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4월 중국 정부가 왓츠앱과 스레드를 지우라고 명령하자 애플은 군말 없이 즉각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앱들에서 중국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이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불과 얼마 전인 2025년 11월에는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게이 데이팅 앱들까지 중국 정부의 탄압 정책에 맞춰 앱스토어에서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며 무지개색 로고를 내걸던 회사가 중국에서는 서수자의 권리를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현지법 준수가 아닙니다.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달콤한 수익과 맞바꾼 명백한 배신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테러 수사조차 거부하며 정의로운 척하더니 중국에서는 독재 권력의 손발이 되어 감시와 탄압에 충실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애플이 말하는 프라이버시란 결국 돈이 되는 곳에서만 유효한 선택적 정의였던 겁니다. 이제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거대한 감시체제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우리가 언제까지 믿고 쓸 수 있을까요? 최근 한 연구단체의 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중국 앱스토어에서 조용히 사라진 앱이 지금까지 무려 11,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11,000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기 앱 108개 중에서 무려 55개가 중국 아이폰에서는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구글 지도,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신문이라는 뉴욕타임스 앱까지 2017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상을 찌푸리자마자 애플이 알아서 치워버린 겁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은 애플이 중국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알아서 기어다니며 스스로 검열을 한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삭제 요청을 받은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애플이 중국 당국 눈치를 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앱들을 미리미리 제거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조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독재 권력의 수족이 되어 사용자들의 자유를 뺏는 행위입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애플은 더 이상 원칙을 지키는 혁신 기업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자신의 영혼과 가치를 통째로 팔아버린 위선적인 기업일 뿐입니다. FBI한테는 사용자 정보를 지킨다며 정의로운 척 쇼를 하더니 중국 공산당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데이터와 검열권을 넘겨줬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를 막으려고 정당한 수사 협조를 구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고 중국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려고 부당한 압력을 넣었지만
애플은 즉각 복종했습니다. 이런 추악한 이중잣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애플은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포로이자 그 간수들의 비위를 맞추며 연명하는 비겁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의 진짜 민낯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애플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걸까요? 애플의 이 이중적인 태도가 불러온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보십시오. 첫 번째 도미노는 브랜드 신뢰의 붕괴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혁신과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검열에 협조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화려한 이미지가 처참하게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은 애플을 그저 돈만 밝히는 위선적인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수십조 원을 들여도 다시 사올 수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경쟁자들의 무서운 성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애플이 중국 공장들을 20년 넘게 훈련시키며 공들여 쌓아온 공급망이 이제는 애플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이 애플이 가르쳐준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해버린 것이죠. 실제로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16%를 기록하며 15%인 애플을 앞질렀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키운 호랑이에게 결국 제사를 뜯기는 꼴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미국 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심각한 갈등입니다. 미국 의회는 애플이 왜 중국의 부당한 검열에 그토록 순종적인지, 그리고 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들의 덩치를 키워주는지 매섭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미국 본토에서도 강력한 독과점 규제나 안보 관련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국 정부의 정당한 수사 협조는 원칙을 내세워 거절하면서 타국 독재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는 넙죽 엎드리는 태도가 정치권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마지막 도미노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략적 취약성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애플 공장의 전기를 예고 없이 끊어버리거나 핵심 부품의 수출을 막아서 애플의 차세대 신제품 출시를 단숨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애플은 더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스스로 독재 권력의 인질이 되는 위험한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공급망의 다변화가 늦어질수록 애플이 중국에 지불해야 할 가혹한 대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철저한 보안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쓰실 겁니다. 하지만 그 보안이 누군가에게는 텅 빈 껍데기일 수 있다는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한 한국 교민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해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공안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공안은 다짜고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와 만났는지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의 위치 정보와 날짜를 중국 당국이 이미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소름 돋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을 취재하던 한 외국인 기자는 아이폰 메모 앱을 일기장처럼 썼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내용과 민감한 정보를 적어뒀죠. 외부에는 한 번도 노출하지 않았고 오직 아이폰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기자는 비자갱신을 거부당하며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플 서버를 통해 그의 메모 기록이 이미 중국 정보국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죠. 애플이 미국에서는 당신의 비밀을 지켜준다고 광고하지만 중국 땅을 밟는 순간 그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당신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한 장이나 적어둔 메모 한 줄이 언제든 당신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환상을 팔았지만 정작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사용자들을 너무나 쉽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과 로고를 보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소비자로서 훨씬 더 현명하고 영리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애플 제품을 쓰시더라도 중국 출장이나 여행을 가실 때는 민감한 정보를 아이클라우드에 절대 동기화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서나 개인적인 사진은 별도의 보안 앱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만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애플이 광고하는 철통 보안은
지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정보가 언제든 타국의 감시망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삼성전자 같은 확실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삼성은 한때 중국 시장의 중심에 있었지만 기술 유출의 위험과 보안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중국 내 생산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신 베트남과 인도로 공장을 발빠르게 옮겨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죠. 중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삼성의 갤럭시 같은 제품들이 보안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정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기업이 실제로 걷고 있는 행보와 가치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셋째, 소비자로서 당당하게 질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애플 코리아를 향해 우리 한국 사용자들의 데이터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중국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그저 비싼 가격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거대 기업은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깨어있는 의식과 집단적인 목소리만이 기업의 이중잣대를 꺾고 진짜 원칙을 다시 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애플은 1997년 중국과 손을 잡은 이후 20년 넘게 중국 시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70조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으며 중국의 제조 능력을 키워줬고 그 결과 이제는 중국 없이는 아이폰을 단 한 대도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미국 FBI한테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큰 소리를 치더니 정작 중국 정부 앞에서는 사용자 데이터 열쇠를 넘겨주고 수천 개의 앱을 알아서 삭제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애플의 두 얼굴을 보면서 여전히 이 기업이 혁신과 정의를 상징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광했던 사과 로고 뒤에는 수익을 위해 소중한 가치를 내다버린 위선적인 민낯이 숨겨져 있어요.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애플의 화려한 마케팅 문구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외치면서도 특정 국가에서는 그 권리를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는 회사를 우리가 언제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당신의 소중한 정보와 개인적인 삶이 과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간이죠. 삼성전자와 같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훌륭한 대안이 우리 곁에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비겁한 행동들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그 순간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투표가 됩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선적인 혁신에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가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날카로운 선택이 우리 모두의 자유와 안전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